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더리움이 최근에 계속 빌빌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폐가 된다 카더라 이런 얘기도 종종 들리는데 이에 대한 제 답변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솔라나 고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무려 35,777개 스테이킹을 했는데 이제 스테이킹, 우리도 이제 업비트에 스테이킹에서 이자를 저도 이제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1년을 스테이킹 했는데 10만 달러를 오히려 손해봤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았는데 가격 하락이 컸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금 비싸게 사놔서 이자가 지금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가격이 떨어져서 오히려 손실 중이다. 제가 이런 그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하면 실은 솔라나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으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관점, 올바른 지식,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느냐가 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기사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그거 봐라, 내가 솔라나 다른 알트코인 다 쓰레기라고 했잖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저는 이제 좀 항상 좀 긍정적인 게 이제 좀 약간 DNA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면 저 솔라나 고래보다 내가 더 싸게 사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에 몇 개나 샀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에 몇 개나 샀냐 보다 근데 먼저 되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솔라나 왜 사셨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샀냐? 이 이유가 과거랑 지금이랑 변함이 있냐 없냐?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했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코너냐? 저는 이 왜라고 하는 게요. 투자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하든 인생을 하든 뭘 하든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뭡니까?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자꾸 엄마는 의대 가라고 하니까. 이게 실은 제일 난감한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솔라나는요. 이미 그들이 누굽니까? 블락락이겠죠. 피델리티, 월가의 금융, 그리고 2022년 FTX가 파산해서 굳이 솔라나를 30몇만 원 했던 것을 만 원까지 수직 낙하를 시켰다. 물론 그들의 선택을 안 받았으면 저는 솔라나 눈길 안 줍니다. 근데 선택을 했고요. ETF 지금 신청 제일 많이 한 게 XRP랑 솔라나죠. 그 다음에 솔라나를 이걸요. NFT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가성비가 슈퍼 값입니다. 엄청 싼데요. 엄청 빠릅니다. 이거 안 쓸 수가 없어요. 솔라나는. 근데 여기다가 이자를 따박따박 거의 7% 가깝게 쳐서 주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솔라나는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들 있어서나 투자 목적으로 하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건 거부하기 힘들 겁니다. 저는 망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난 금요일 기사입니다. 미 증권 예탁 결제원이라고 있어요. DTCC.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어떤 회사인지 한번 우리가 감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파는 거래가 되는 주식, 모든 채권들, 뮤추얼 펀드, 대체 투자 상품, 보호 상품 등등등. 그러니까 모든 거래되고 있는 증권의 결제와 청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고 팔고 하는 게 이거 누군가 뒤에서 그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소유권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도 국경도 넘나들 수가 있잖아요. 요게요 매일 수천조 원이 여기서 처리돼요. 증권 예탁 결제원에서 이 증권에 대한 정산 결제를 다 담당을 하는 굉장히 큰 그 규제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망을 쓰고 있죠. 기존에 거래하고 있었잖아요. 증권 팔고 주식 팔고 채권 팝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ERC3643을 채택하기로 추진한다. 이게 이더리움의 그 어떤 그 프로토콜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화이트리스트 사용자. 그러니까 누가 사고 팔았는지 얼마를 거래했는지를 이제 신원 인증하자는 거예요.
신원 기반 KYC 하자는 겁니다. 누가 얼마에 샀고 누가 이제 서로 주고받았는지 이게 뭐냐면 법률과 규제 준수를 용이하게 가져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DTCC의 결정은 미국 정부가 그 뒤에 블랙락이 있습니다. 토큰화된 금융 시스템을 수용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에 증권을 처리했던 그 망을 이제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스위프트 있죠. 스위프트망, 은행망. 이제 스위프트 안 쓴다니까요. 어디로 간다? 퍼블릭 블록체인 쓰는 거예요. RWA를 기존의 은행망에서 합니까? 아니에요. 은행망들이 이제는 사장될 위기에 있으니까 은행도 다 지금 퍼블릭 블록체인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증권이 지금 어디 위에 올라간다? 기존 망 버리고 이더리움 위에 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어지십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겁니다. 블랙락이 비들 펀드 어디에 처음으로 런칭했다? 이더리움. 지금 현물 ETF를 그 비트코인 다음에 뭐였습니까? 이더리움 승인이 됐잖아요. 최근에 보면 그 이더리움 뭐 상폐설이다 뭐 있죠. 근데 저는 뭐 이거 과거에 좀 투자 오래 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2018, 19년도에 이더리움 쓰레기설 이제 영원 간다. 그때 이제 9만 몇천 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있었고요. 22년도 이더리움 쉿코인이다. 똥망설 있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때 가격이 어느 정도 했을까요? 뭐 많이 떨어져 있었죠. 지금은 이제 뭐 이더리움이 이제 상폐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은 오래 묵혀도 되는 비트코인과 함께 그런 코인으로 전 봅니다. 다만 우리가 단점을 또 알아야 돼요. 장점만 얘기하면 또 사기죠. 스테이블 코인이나 NFT 같은 실제 사용자들이 직접 이더리움을 쓰기에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가성비가 떨어져도 세상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더리움 쓰면 실은 바보예요. 근데 왜 이더리움이 그만 안 망하냐?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보안성이 가장 훌륭한 POS 체인입니다. 레이어 1이에요. 보안성이 가장 뛰어나고요. 다른 기관들이 소위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다 이더리움 써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대기업이나 국가들 간의 아주 큰 금액의 뭐 수조, 수천억 단위의 금융 거래를 할 때 가성비를 따지시겠습니까? 혹시 뭐 블록체인 멈춰도 괜찮으시겠죠? 그게 솔라나입니다. 그게 뭐 아발란체가 될 수도 있고 카르다노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수천억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수수료일까요? 속도일까요? 속도 이더리움도 뭐 기존 은행망보단 빨라요. 그 큰 금융 기관들은요. 최우선적으로 보안이에요. 보안성 뚫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뭐 쓴다? 이더리움 쓰는 거예요. 조금 느리고 조금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더리움이 조금 너무 이제 그 쓰는 거고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좀 규모가 가벼운 거래는 이더리움 라이어 2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요즘에 이더리움 왜 이렇게 인기가 없냐? 뭐 당연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지지부진하는 거죠.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면요. 투자자도 그렇지만 개발자들도 뭐 솔라나다 다른 체인으로 다 실제로 많이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을 직접 우리가 이제 뭐 디파이를 쓰든 송금을 할 때 이거 쓰려면요. 이거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비싸고 느립니다. 이거 못 써요. 스테이블 코인 NFT 같은 거 이더리움에 직접 하는 경우보다는 솔라나 특히 이제 트론 뭐 이더리움 라이어 2 빠르고 뭐 아발란체 뭐 니어 프로토콜 알고랜드 헤데라 훨씬 많아요. 이더리움 굳이 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은. 근데 이더리움은 그 자산 토큰화 RWA 그리고 디파이 할 때 담보물 이런 중요한 큰 액수의 금융 거래 플랫폼은 로서는 가장 적절합니다. 보안성이 가장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모를 사건 사고 이거 책임질 그 금융기관의 수장이 있겠습니까? 이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먼저 론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대기업들은 뭐 실속 가성비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다? 안정성이에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해킹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더리움은 디파이 자산 그 토큰 할 때 담보물로 실제로 이더리움이 쓰여요.
여기 뭐 홍콩에서도 비트 이더 가져오면 뭐 수십억 이상이면 뭐 이제 그 영주권입니까? 그거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기관 ETF. 기관들은요, 이제 곧 있으면 이 스테이킹 이자까지 쳐서 ETF 이제 이더리움 아마 투자 많이 할 겁니다. 아니면 이제 인덱스 지수의 비트 이더, 뭐 솔라나, XRP, 뭐 카르다노 이런 거 아마 이제 지수로 크립토 지수 만들어서 주구장창 팔려 나가겠죠. 아, 그래도 이더리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굳이 이게 막 아니다 싶으면 이더리움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뭐 지금 이더리움 사라는 방송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몸집이 크면요, 가격 상승은 그만큼 적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더리움보단 솔라나, 솔라나보단 카르다노, 아발란체,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소위 말해서 가격 상승폭은 크겠지만 하락폭도 클 겁니다. 어찌됐건 XRP 생각해 보시면 7년 동안 저주 받았죠.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줄어든 것 같죠. 가격이 중요하긴 하죠. 이더리움도 아마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블랙락의 임원이 뭐 최근에 크립토 디지털 서밋인가 그 디지털 에셋 서밋인가 나와가지고 뭐 그 이제 패널 토론하는 거 제가 봤어요. 뭐라고 하냐? 블랙락은 ETF를 뭐 지금 뭐 수십 년간 발행하고 있잖아요. 판매를 합니다. 뭐 금도 팔고 뭐 여러 가지 그 ETF 종류별로 파는데 ETF 역사상 이더리움 현물 ETF가 본인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킹이 없어서 완벽하지 못했었다.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합니다. 스테이킹 이자는 그리고 뒤에 하는 말입니다. 이자는 이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게 웃깁니다. 왜냐하면 지들이 로비에서 빼놓은 거예요. 스테이킹 이자 그 빼서 지금 ETF 일부러 이렇게 해놓고 가격 재미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재밌죠? 투자는요. 이 정도의 연막전에는 그냥 하셔야 돼요. 일도 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더리움 이자 주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솔라나가 안 된 법이 있을까요? 카르다노 안 된 법이 있습니까? POS 체인 이거 노드 운영하면 이자 주잖아요. 아발람체, 헤데라, 알고랜드 이게 다 뭐다? POS 체인. ETF 나오면 이자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피델리티가 미국 델라웨어의 솔라나 현물 ETF를 등록합니다. 피델리티가 세계 3위인가 4위인가 굉장히 그 자산 운용사 규모가 살벌한 곳이거든요. 아직 신청 안 한 데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딥니까? 블랙락이죠. 솔라나 이자는요. 참고로 이더리움 대비해서 2배 넘게 줍니다. 솔라나 이자 쏠쏠하게 잘 받아서 땅이 오르면 그냥 이자 정도는 이제 제가 팔아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뭐 제가 뭐 판 기억이 없어요. 뭐 이자 뭐 어쩌다 이제 몇 번 파는 경우는 있어도 여전히 잘 보유하고 있고 솔라나도 거의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보다 이더리움, 이더 XRP, 그러니까 이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헤데라, 알고랜드 이게 다 미국 코인이고요. 이거 다 ETF 안에 결국 다 들어갈 코인이라 전 보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가격 하락폭은 더 큽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영역이에요.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가장 좋은 자산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이번 연말까지 10배 이런 거 이제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피델리티가 토큰화 미국 국채 펀드도 출시합니다. 블랙락은 비들 펀드 있었잖아요. 근데 피델리티가 제가 보니까 좀 늦었죠. 이제 토큰화 미국 국채부터 판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국의 그 자산 운용사가 있답니다. 뭐 차이나 퍼시픽 인슈어런스 그룹, 인슈어런스 보험 쪽인데요. 어찌됐건 홍콩에 있는 자회사가 해시키 체인, 해시키 이더리움 레이어 2 이거 만들었죠. 이 위에 토큰화 MMF를 만들었습니다. 달러 기반 채권에 여기서도 지금 그 채권이네요. 그 다음에 머니마켓 상품을 지금 블록체인 위에 얹혀서 팔겠다. 미국도 중국도 자산 토큰화에 완전 진심인 거예요. 완전 진심입니다.
그 최초로 근데 RWA 모든 것은 토큰화 될 것이다. 이거 외쳤던 사람 누굽니까? 라리 핑크 블랙락 회장이죠. 블랙락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의해서 RWA 가자를 외쳤잖아요. 블랙락이 외치면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뒷단에 있는 모든 합의가 이미 다 끝나고 마지막 발표만 한 겁니다. 전 세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블랙락에서 아직 XRP나 솔라나 ETF 신청 안 했죠. 제가 볼 때 상반기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신청할 것으로 저는 여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승인은 저 하반기 쪽으로 보고 있지만 신청만 해도 알트코인 아마 뭐 XRP 솔라나만 저는 오를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기다리면 알겠죠. IMF가 어떻게 보면 이거 제일 중요한 기사이기도 합니다. IMF는 지난 수년간 예전에 뭐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뭐 엘살바도르 뭐 아르헨티나 막 협박했잖아요. 너희들 비트코인 하면 알지? 통제가 안 돼요. 비트코인 쓰면 어떻게 이게 달러로 전 세계를 늘렸다 줄였다 뭐 긴축했다 양쪽 완화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사서 막 그냥 법정 앞에 쓰면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굉장히 그 협박했잖아요. IMF에서 지금 뭐 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침, 글로벌 통계 표준에 통합을 시켰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는 뭐야? 이더는 뭐야? 솔라나는 뭐야? 저기 스테이킹은 뭐야? 스테이블 코인은 뭐야? 이거 깔끔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규제 명확성이에요. 보시면 비트코인은 자본 자산, 캐피탈 에셋이랍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뭐다? 금융 상품,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POS 체인 플랫폼은 주식과 유사한 보유 자산이다. 스테이킹과 같은 수익 창출에 대해서도 자본 배당금이랑 유사하다. 자본 배당금이랑 뭐가 다릅니까? 주식의 배당이랑 사실은 똑같죠 뭐. 자, 이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재밌죠? 그렇게 뭐 뒤에서 협박할 때는 언제고. 지금 미국의 정부 그 TF와 미국의 SEC의 그 태스크포스 팀 있죠. 거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다른 일도 많이 합니다. 근데 숙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숙제? XRP가 뭐야? 이게 상품이야, 상품이 그 뭐 증권이야, 뭐 화폐야. 이거 지금 분류하고 있어요. 이게 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SEC 맨날 이거 찾아가서 이거 뭐예요? NFT는 이거 증권인가 상품인가? 이거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법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신청할 거 있으면 신청하고 SEC도 이전처럼 뭐 막 그 고소를 남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숙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IMF는 보니까 이미 숙제 다 끝내버렸네요. 심지어 이자 주는 그 발칙했던 스테이킹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솔라나 이거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초우량 담보예요. SDR이라고 해서 IMF 통화 바스켓,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라고 그 고리대금,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찾아가서 아주 따뜻하게 그 돈을 빌려 드리잖아요. 하지만 그 이제 담보로 다 뺏어오죠. 거기 안에 비트코인 이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IMF가 지금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빅픽처예요. 예전부터.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나도 같은 POS 체인들은 뭐다? ETF 출시된다니까요. 이자 준다고요. 이자 준다고 여기 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전 세계 S&P 500 지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스닥 100 지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미국 사람만 사겠죠?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달려들잖아요. 테슬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샀다고 하던데. 코인도 이런 지수 만들어 놓으면 이제 본인들 미국 코인들 뭐 묶어서 팔고 ETF 팔고 지수로 팔고 하면 많이 오르겠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치면 리플 소송, 뭐 SEC와 소송을 했던 뭐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뭐 지금 뭐 다 이제 거의 철수가 됐죠. 이건 처음부터 속임수였어요. 처음부터 속임수였고 처음부터 시간을 지연하기 위한 이거는 너무나 실은 더티한 플레이였죠. 다 아시죠? 이제 비로소 코인 분류가 끝났네요. 이제 법이 이제 나와야 돼요. 법이 나와서 이 법들이 스테이블 코인부터 하나씩 통과가 될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실제 법은 또 이제 또 하나의 페이스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그들의 영업 준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료가 됐죠. 영업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은 코인을 크게 띄울까요? 안 띄울까요? 가격 올라야 다 사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기관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알트코인 ETF 만들어 놨는데 코인 가격 그냥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알트코인 많이 사겠습니까? 안 사죠. 누가 삽니까? 근데 언제 띄울지를 모르는 게 문제죠. 내가 언제 띄울지 이거 안다? 뭐 제가 볼 땐 거의 사기꾼이죠. 근데 이제 과거를 보니까 대개는 일반인들, 양털 깎기. 저는 이걸 뭐 디스코 팡팡이라고 했죠. 계속 흔들어 제낀 다음에 이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20번 더 털리고 30번 더 털다가 언제 그랬어? 싶을 만큼 올릴 겁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오랫동안 봤을 때 그들의 패턴이 그래요. 근데 언제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미국의 전 연방 검사가 있었는데 1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펀드 2개를 조성하고 있다. 전 연방 검사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검찰청 출신 고위 관직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연방 검사를 그만두고 뭐 합니까? 암호화폐 펀드를 만든다. 처음에 7천억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또 7천억을 추가로 투자해서 1조 4천억 원짜리 묶고 더블로 가는 암호화폐 펀드. 암호화폐 펀드라고 한 거 보면 지금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곳은 아니겠죠. 검사라면 제가 볼 때 온갖 금융 범죄를 봤을 텐데 코인을 다단계 사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 요즘에 많이 떨어져 있냐? 뭐 트럼프의 그 관세 전쟁, 뭐 환율 전쟁도 있고 강달러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겠지만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22년, 3년, 4년도 비트코인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쉬지 않고 크게 달렸다. 특히 7만 달러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11월, 12월 그때요. 7만에서 8만, 9만, 10만으로 너무 빠르게 갔어요. 쉼이 없이. 그 쉼 없이 달렸던 것이 저는 지금 조정을 충분히 겪고 있고요. 지금의 주춤은 그렇게 보면요. 정상적인 상승장 내에 있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전 됩니다. 올 연말쯤에 지금 가격은 아마 또 추억의 가격이 돼 있을 확률이 전 높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감사한 마음으로 비트코인을 조금 더 담아봤습니다. 뭐 이 비트는 제가 볼 때는 뭐 나중에 많이 이제 오를 거고요. 좀 뭐랄까요, 든든한 뭐 그런 자산입니다. 제게는. 또 하나의 분석이 있습니다. 리얼 비전의 제이미 쿠츠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하반기에 상승이 다시 재개될 것이다. 이유를 하반기 시장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죠. 미국 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 어마어마합니다. 36조 달러, 이제 거의 뭐 37조 달러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돈을 풀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니까 달러를 풀겠죠. 달러의 가치 하락과 동시에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은 오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조적인 재정 적자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정부는 부채 상환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으로 미국 부채 갚는다라는 말이요. 그냥 하는 말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팩트는요. 미국은 정부의 국가 부채를 줄이기는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GDP 대비 부채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줄일 수는 없고 부채 대비한 GDP, 경제 성장률을 더 올려버리면 이제 부채가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부채 대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버리면 미국의 제조업이랄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그 쓰는 것을 줄이긴 힘드니까 뭐 줄이긴 줄일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생각인 거예요.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통해서? AI와 크립토, AI 차트, 뭐 크립토 차트 있잖아요. 데이비드 sak스. 그래서 이 두 개를 콕 집은 겁니다. 혁신혁명은 결국 뭐냐?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을 의미합니다. 뭐를 통해서? 인공지능 크립토. 이 두 개는 필수적으로 지금 답안지를 이미 보여준 거예요. 지금 너무 빨리 올랐으면 좀 조정하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뭐 리쇼링 하잖아요. 뭐 해외 뭐 관세 부과하고 뭐 좀 안 입고 오면 미국 내에 공장 지어 일자리 만들어 투자해 뭐 대놓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뭐 관세도 하고 여러 가지 협박 뭐 협상도 하지만 약달러가 그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결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론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홍콩의 투자회사 뭐 HK 아시아 홀딩스 처음 듣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 10개를 추매했다. 코인데스크 뭐 쉽게 말하면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더 블록 이런 데가 대표적인 그 크립토 주요 언론사입니다. 근데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표출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야, 지금 어떤 회사가 뭐 상장 회사래. 근데 비트코인 샀대. 10개. 이번에 뭐 8개. 저번에 뭐 20개 샀다던데 주가가 막 그냥 뭐 10배, 20배 올랐다 하더라. 이 얘기를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제2의 메타 플래닛을 만들기 위해서 소문을 동네망대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코인판 누가 짰습니까? 그들이 짰잖아요. 자산 토크나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펌핑을 해야죠. 사람들 끌어모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주요 언론사를 통해서 성공 스토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지금까지 했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자, 미국의 SEC 우리 팀장님 헤스터 피어스 좀 고생이 많거든요. 저번에 보여드렸죠. 크립토맘. 이번에 별명이 실제로 크립토 엄마라고 불려있는 친 크립토 인사입니다. 자, 이분이요. 뭐 지금 회의를 많이 하고 있겠죠. NFT를 활용해서 스타트업 자금 조달 승인을 해야 된다. NFT를 자금 조달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증권 규제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NFT 프로젝트가 참고할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게리 겐슬러가 맨날 했던 말이 뭡니까? NFT는 증권이다. 그러면서 뭐 법이 있냐? 법은 1930년대 하위법이라고 있다. 그거 그냥 갖다 쓰면 된다. 맨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이제 악명 높았던 그 전임자 때문에 지금 헤스터 피어스 이 팀장님이 고생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이 친구. 자, NFT를 통한 자금 조달을 승인을 하고 증권에서도 이제는 제외를 시켜야 된다. 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NFT가 증권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모았던 무슨 유명한 농구 선수 카드, 포켓몬 카드도 이거 증권입니다. 증권입니까? NFT를 통한 자금 조달 허용하자라고 하는 건 실은 저도 생각을 못했을 만큼 굉장히 그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입니다. 호재고요. NFT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밝혀준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엄청난 호재예요. 엄청난 호재입니다. 나이지리아 정보부 장관이 자국 내 암호화폐 사업에 우리는 여전히 개방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수의 코인 회사들이 소송 혹은 형사 기소 없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소송은 우리가 하긴 했어. 근데 나이지리아 법률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 누군가를 장애인 불구 만들려는 시도가 아니야. 이게요. 보시면 나이지리아 검찰이 세법 위반과 관련해서 바이낸스의 810억 달러 규모 810억 달러 얼마인지 아시면 10조가 넘습니다. 이 불구로 만들었잖아요. 막 사람 그때 막 가두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거 왜 이런 만행을 나이지리아에서 저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이지리아는 인구가요. 2.4억 명이 넘어요. 세계 6위에서 7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젊은 층들이 많아요. 코인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는 뭐 더 많죠. 이런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타국 거래소, 뭐 바이낸스가 대표적인데요. 이게 좀 너무 심할 정도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너희들 우리 지금 뭐 장사하려고 해? 너희들 그때 뭐 이제 막 세금이다 뭐 그냥 법은 약간 좀 법에 좀 느슨하잖아요. 이런 국가에서 수탈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이 돈 되는 걸 알고 자국이 블루오션인 거를 잘 알고 이것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데릭 앤슬러 블랙럭이나 이런 지금 개발도상국의 장관님이나 제가 볼 때는 도찐 개찐입니다. 그만큼 반대로 얘기를 드리면 코인의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분석이죠. 미국의 정부에서 올해 비트코인 뭐 사겠다. 뭐 행정명령도 내리고 했잖아요. 30%도 안 될걸?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비트코인 매입할 것이란 기대치를 낮추세요라고 이 바네크의 그 매튜 시겔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뭐 이상한 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부가 올해 준비금 혹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거 뭐 법이 나온다고 해서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중간 선거, 이 11월이거든요. 내년 말까지 아무런 결정을 안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서 현재 제정 중인 법안은 상징적인 의미지 이게 뭐 법이 실제로 될 가능성은 낮다.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규제나 법 같은 거 만들려면 시간이 실제로 엄청 오래 걸리고 만들어도 한 번에 통과가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행정명령 자체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요. 실제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글쎄요. 올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아마 저는 뭐 올해 한 8월 전까지 스테이블 코인 법이나 이제 예전에 fit 21 법안, 칭코인 법은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켜봐야 돼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4월 2일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아니고 이제 검토가 예상이 된다. 이게 1순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 사실은 22년도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스테이블 코인 법이 상정이 됐지만 매번 계류했다가 이렇게 그 실패를 했었죠. 그 밑에 기사를 보시면요. 코인베이스가 어디를 인수하겠다? 데리비트라고 있어요. 데리비트는 근데 크라켄도 노리더라. 40억에서 50억 달러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데리비트가 어딘데 이렇게 눈독을 들일까요? 데리비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옵션 거래소입니다. 거의 85%의 거래량이 데리비트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옵션 거래 말씀드렸고요. 마진 거래도 있고 파생 상품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묶고 따따블 거의 50배까지 비투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도박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가 실은 이 데리비트 같은 알짜 거래소 사기는 최적의 시기죠. 조금 싸게 좀 후려쳐서 사기는 좋은 그런 시즌입니다. 느린 것 같아도요. 오리가 백조가 그 이제 막 그 헤엄치려면 밑에서 발을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슈퍼팩 플로리다 특별선거 후보를 지원한다. 이제 선거 뭐 작년에 대선 총선 끝났는데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또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주정부 상원의원 후보를 지원하고 주정부 재무장관 후보. 암호화폐 슈퍼팩은요. 합법적입니다. 이거 뭐 불법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통해서 정치에 로비를 할 수 있는 집단이죠. 뭐 작년에 엄청난 뭐 상원, 하원, 민주당, 공화당, 대통령 할 거 없이 딱 물갈이를 했습니다. 실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할 수는 없는 노골적인 정치 압력이 가능해요. 무엇을 위해서? 코인을 위해서.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 이거 이제 우리로 치면 금감원이라고 할까요? 어찌됐건 여기에서 은행의 암호화폐 고객 차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쉽게 말하면 블랙리스트가 있었어요. 코인 회사들, 코인 하는 은행들, 야 이런데 니들 터치만 해봐, 뭐 돈 빌려주기만 해봐, 거래 트면 너희들 알지? 라고 실제로 압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OCC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은행에서 뭘 할 수 있다? 수탁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사업, 그다음 블록체인 노드 운영. 노드는 이제 그 비트코인으로 치면 채굴하는 거고, POS 체인 하면 이거 이제 그 노드 운영을 해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 보안성을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칭코인 은행들을 지난 23년 3월달 은행 위기를 뭐 실제로 있었죠. 그때 칭코인 은행들을 다 죽였어요. 뭐 실버레이크 은행이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K뱅크, 뭐 저 비썸 지금 농협 아니면 이제 국민은행. 그러니까 이제 계좌를 대줄 수 있는 중소형 은행들을 다 죽였어요. 미국 대형 은행들이 정부에 로비를 해서 코인에 대한 이권을 싹 다 뺏어온 거예요. 코인 은행 그 중소형 그 기존의 칭코인 은행은 다 죽여버리고 이제 새로운 판이 짜진 거죠. 이제 누가 한다고요? JP 모건,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대형 은행들이 뭐 한다? 코인 내가 보관해 줄게. 야, 너희들 불안했지. FTX 그 불안하잖아. 내가 니들 ETF 맡아줄게. 코인 내가 보관하게 해줄게.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이 은행들이 다 발행합니다. 이 발행을 안 하면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의 사업 모델입니다. 노드 운영, 이자 받아가는 거죠. ETF, 코인 ETF만 파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뭐 MMF도 만들고 국채도 팔고 자산 토크나 대리 좀 하겠죠. 또 블랙락, 저 피델리티에서 그 ETF 하면 그거 끌어다가 얘네들이 그 고객들 뭐 산다는데 방법 있습니까? ETF 여기서 주구장창 팔 겁니다. 계획이 있었네요. 자, 코인 투자 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많죠. 사실 뭐 코인이라고 하는 게 변동성이 너무나 크고 이런 그 세력들의 속임수가 정말 뭐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저걸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뭘까요? 저는 중요한 게 코인에 대해서 적당히 알고 있으니까 어렵다. 실패하기가 쉽다라고 보거든요. 코인 뭐 솔라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라나 왜 투자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네, 한번 기사를 읽어봤다. 뭐 유튜브를 한 편 봤는데 그거 괜찮다던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 적당히 아는 것은 제가 볼 때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더 최악이에요. 완전히 모르면 사실 투자 안 하시겠죠. 애매하게 아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제대로 아는 것에 저는 가장 큰 적이 적당히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아는 것은 실은 무지를 극복하는 것이죠. 무지와 탐욕이 만나면 용감해지겠죠. 도박사가 됩니다. 도박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집안은 풍비박산, 퇴직금, 전세금 다 날라갑니다. 무지와 탐욕이 만나면 큰일 나고요. 무지와 공포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패해요. 사팔사팔 하는 거죠. 왜? 무서우니까. 근데 잘 모르겠으니까 올라도 이거 어떻게 떨어져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제대로 아신다면 방향성을 아는 거예요. 뭐 언제가 뭐 최고점이다. 저도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바닥이 어딘지 지나 보면 바닥이지 그때 몰라요. 근데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느리게 가도 저는 여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대로 아시고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흔들 테면 흔들어 봐라. 나는 패닉셀이 아니라 패닉 바잉 할 거니까. 니 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